온 유럽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한 바이킹의 역사. 먼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8세기쯤부터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는 갑자기 야만인들이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배를 타고 나타나서 온 마을의 재물을 약탈하고 마을 처녀들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즈음이면 다시 떼거리로 나타나 학살을 일삼았지요. 이들이 광분의 상태로 겁없이 싸우는 모습은 마치 야수와 같았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고 왕궁과 초가도 구분 없이 태웠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들을 바다의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바이킹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항해술은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거뜬히 누볐고 태평양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사회적 수준도 대단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높은 기술력으로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뿔 달린 투구를 쓰고 거칠게 약탈하는 이교 집단. 우리가 아는 바이킹의 편린입니다. 대중문화가 그린 그들의 모습은 조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이킹의 역사를 다시 알아봅니다. 최근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고 새로 대관식을 치른 왕 찰스 3세가 바로 바이킹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군주제의 표상인 영국의 왕실이 야만족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바이킹은 8세기 무렵부터 역사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8세기 북유럽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사람들을 부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만 한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었지요. 바이킹들은 잉글랜드,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약탈할 정도로 전 유럽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바이킹들이 여자 사냥을 나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돈 많은 지주들이 일부 다처제로 여성을 독식하게 되었지요. 돈 없고 힘없는 농민들이 여성을 찾아 해적질을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킹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벤 라필드는 바이킹 남성들이 여성을 포획해 아내나 첩으로 삼기 위해 약탈을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입니다. 바이킹은 당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잉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러시아 동부까지 침략에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유럽을 호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만의 신앙이 자리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무엇보다 전사의 호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싸우다 죽은 이들은 그들의 신인 오딘, 토르와 함께 바랄라라는 천국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다고 믿었지요. 진정한 전사만이 바랄라에 들어올 수 있지. 이 그림은 에밀 도플러가 1903년 그린 바랄라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방패여전사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함께했습니다. 그만큼 전장에서 전사하는 건 바이킹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전장에서 천하무적일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신들린 전투를 보이는 광전사 베르세르크 같은 사람들도 바이킹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자신의 방패를 물어뜯으며 미친 듯이 싸웠지요. 경련, 치아 떨림, 오한에 떨면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은 맹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전사들의 비밀은 마약이었습니다. 후대 과학자들이 1970년대 바이킹 무덤에서 사리풀을 발견합니다. 당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전투에 앞서 이를 섭취했기 때문에 겁없이 전장에서 적에게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약탈품을 먼저 죽은 자의 부인과 아이들,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 생업을 할 수 없는 부상자들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공동 분배하는 평등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앞장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약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국가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8세기부터 200년 동안 계속된 약탈에 유럽 왕조들은 대응에 나섭니다. 무력으로는 덩치가 크고 기동력이 빠른 바이킹에 맞설 수 없었으니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소왕국들은 당근을 제시합니다. 우리 땅에서 살아도 좋으니 약탈만큼은 그만해달라는 읍소였지요. 이 지역은 덴마크 바이킹 사람을 일컫는 말에서 따와 데일로라고 불립니다. 잉글랜드 북판을 야만족의 땅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이것은 845년 파리를 포위한 바이킹의 긴 배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바이킹은 유럽 전역의 수도를 위협할 정도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 샤를 3세가 911년 덴마크 바이킹 부족 두목 롤로에게 회담을 요청합니다. 프랑스 북서쪽 땅을 떼어주고 귀족 자기를 내리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대신 침입하는 바이킹들을 좀 막아달라는 요구를 덧붙였지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막는다는 서유럽판 EJ. 이 땅은 그 이후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땅 노르망디라고 불렀습니다. 롤로는 이제 엄연한 프랑스의 귀족이었습니다.
바이킹으로서 살던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었죠. 롤로의 자손은 노르망디 공작으로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유럽 문명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1066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066년 유럽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롤로의 고손이자 노르망디의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가 승하하면서 왕의 처남인 헤럴드와 윌리엄 1세가 격돌한 것이었습니다. 헤럴드는 재빨리 왕위를 차지했지만 윌리엄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윌리엄이 누구입니까? 용맹한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헤이스팅스에서 전투를 통해 거뜬히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잉글랜드의 지배자로 떠오릅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 프랑스의 공작에서 잉글랜드의 왕까지 거머쥔 순간이었지요. 잉글랜드의 역사에는 부침이 있었지만 왕조의 핏줄만큼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영국의 새 왕으로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역시 윌리엄의 후손인 이유지요. 왕족 중에 왕족으로 통하는 영국의 왕 역시 그 시작은 야만족 바이킹이었던 셈입니다. 노르만 왕조가 막을 올립니다. 역사는 늘 그렇듯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 땅에서는 왕이었지만 노르망디 땅에서는 여전히 프랑스 왕의 신하였지요. 영지에서만큼은 봉신으로서 프랑스 왕에게 충성 맹세 서약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서약을 오마주라고 불렀지요. 존경하는 감독의 핵심 요소를 다시 인용해 존경을 표하는 영화계 은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분하다. 이 그림은 1286년 프랑스의 필립 4세, 왼쪽 파란 옷이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로부터 오마주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프랑스 왕의 신하로서 예를 갖춰야 한다니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노르망디 땅을 포기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땅 전체보다 프랑스에 가지고 있는 공작령에서 더 많은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프랑스는 신하로서 예를 지키라고 강요했고 잉글랜드는 나 또한 일국의 왕이다라고 들이받았지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의 씨앗이 이때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쟁의 전투 중 하나인 1346년 크레시 전투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1400년대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바이킹은 당대 최고의 항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최초로 발견한 이들이었지요. 이뿐인가요? 유럽인 최초로 아메리카 땅에 밟은 것도 바이킹이었습니다. 986년 바이킹이었던 붉은 털 에릭이 그린란드를 발견하고 그의 아들 레이프는 더 서쪽으로 나아가 기어코 아메리카에 도달합니다. 그곳을 빌란드라고 이름 짓죠. 1021년입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선 것이습니다. 물론 원주민과의 알력에서 패배해 아메리카 대륙을 일찍 떠나야 했지만 그가 최초의 아메리카 발견한 유럽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고고학팀은 당시 바이킹족들의 배를 복원해 무동력으로 대서양을 건너는 실험을 하면서 바이킹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지요. 지금 봐도 진보적으로 보이는 문화가 이들에겐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처음 발견한 바이킹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이견을 대화로 조율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자유민들이 모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과 규칙을 제정했지요. 이를 알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의회 제도의 원시적 형태로 여겨집니다. 아이슬란드의 의회가 여전히 알싱으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지요. 바이킹들의 여성 인권 또한 당대에서는 수준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전사도 사제도 될 수 있었지요. 남편과의 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가 사망하면 가장의 자리도 물려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에도 바이킹의 흔적은 여럿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 지역을 통일하고 노르웨이까지 지배한 왕이 있었지요. 그 이름은 하랄드 블루투스. 그는 블루베리를 즐겨 먹은 탓에 치아가 파랗게 변색했지요. 별명은 파란 치아를 뜻하는 블루투스였습니다. 오늘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블루투스가 여기서 기원했지요. 여러 나라를 통일한 바이킹 하랄드처럼 여러 전자제품의 무선 규격을 통일시키자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일주일 중 수요일 웬즈디는 오딘, 목요일 서즈데이는 토르, 금요일 프라이디는 프레이야의 날이라는 뜻에서 생겼습니다. 모두 북유럽 신화의 주신들이지요. 주말을 기다리는 과정조차 우리는 바이킹과 함께인 셈입니다. 바이킹은 우리의 생각보다 세계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존재입니다. 유럽을 파괴함과 동시에 창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늘날에도 바이킹의 나라였던 북유럽은 공동분배라는 그들의 정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이 무지 높고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인터넷으로 누구나 전 국민의 소득, 집 크기, 차량, 내는 세금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프라이버시라고 여기는 각종 정보들을 공공자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탈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바이킹의 유산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